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이 대전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겨울 비란 때 대전으로 와서 제가 이거 대전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52년도, 53년도니까 어휴, 꽤 됐네요. 지금이 2004년 아닙니까? 그럼 50년이 됐네요. 그럼 대충 제 나이를 아시겠죠? 엊그저께 걷었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뭐 이제 그동안에 뭐 우리 사회자가 좀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것저것 중간에 우회들 좀 했습니다만은 거의 평생을 한 길을 걸었다고 봐도 여러분이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중간에 정치 활동하느라고 한 10년 동안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됐기 때문에 그거 따져도 한 8년 되고 그 수습하고 정리하느라고 또 한 1년 걸렸으니까 한 10년 동안 했지만은 그 10년 동안을 하면서도 나는 배우가 아니다 정치인이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배우다. 나는 배우고 이 정치 활동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내 분야 또는 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치가 직업이라는 생각은 조금 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일관되게 이 지금 해온 이 직업을 계속해 왔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제일 먼저 이거를 시험해 본 것이 또 대전이에요. 그때 대전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인데 지금은 이제 학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 대전 고녀가 됐나요? 옛날 충남여고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그냥 그대로인가요? 예. 그 충남여고에서 대전극장에서 학예를 하더라고요. 대전극장에 그게 그때 시민관인가? 대전극장이죠? 대전극장에서 학예를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럴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고등학교는 왜 저런 걸 안 오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충동지를 해가지고 대전고등학교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영어 선생님한테 그걸 쓰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미술 선생님 뭐 장치를 하려고 하는데 장치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깔판들 다 세워가지고 거기다 종이로 붙여가지고 장치라고 우리 학생들이 저거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머리를 어른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전부 빡빡대가리니까 머리를 길러야 될 텐데 이제 뭐 상고머리 정도 됐으니까 그 주연으로 는 친구가 이 머리를 길러야 될 텐데 머리를 기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분장이 있는 것도 아닌 거니까. 그러더니 지가 생각하고 와서 100% 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런 분 어른 아니냐. 그러니까 그 보기 흉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장원에 가서 생머리를 잘라가지고 악교 붓고 머리 붙이고 악교 붓고 머리 붙이고 이러고 이제 머리를 만들어서 씌워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걸 바리깡으로 깎아버렸어요. 안 비켜져가지고 뭐 객담입니다만은 어쩌면 지가 배우가 된 동기가 그때 그것이 계기가 된 게 아닌가. 물론 저는 그때 출연은 안 했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그걸 만드는 주도 역할은 했지만 출연은 안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지가 거기에 발이 빠져가지고 이제 평생 동안 배우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벌써 한 50년 됐는데 지나고 보면은 저희 직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누구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년이 없는 직업이죠. 정년이 없다. 그런데 또 저희 직업을 선택했다가 20대, 30대 때 밀려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보장도 없는 직업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직업이라는 것은 뭐 우리는 어디 사회의 어떤 직업적 그 성격이 다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정말 좋아해서 선택하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들 아버지가 의사니까 넌 의학 공부해라. 뭐 그렇게 되겠죠. 또 거기서 받는 영향이 있으니까 의사 노릇을 하는데 과연 좋아서 의사 노릇을 하느냐. 그거보다는 그저 집안의 전통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직업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것이고 또 수익 면에서도 괜찮으니까 그대로 지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직종은 이거는 본인이 좋아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직종이에요. 우리 당시만 해도 이 배우라는 것이 돈을 번다는 상식은 거의 없었던 시절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거를 선택을 하긴 했는데 과연 내가 이걸로 앞으로 장가 가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겠는가? 또 내가 이것으로서 직업으로서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서는 대단히 암담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전제가 없단 말이에요. 뭐 배우를 몇 회 했으니까 월급을 얼마 준다. 배우를 몇 회 했으니까 어느 지위에 올라간다. 이런 전제가 하나도 없단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봐서 잘하면 쓰는 거고 잘못하면 안 쓰면 그만인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생활인으로서 하나의 직업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난감한 전도가 불투명한 그런 직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본인이 좋아. 물론 이제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 전반이 그럴 겁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뭐 음악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글 쓰는 사람, 또 이처럼 무대에 서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본은 본인들의 그 예술적 충동과 예술적 성취, 어떤 정신적 충족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본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건 아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직업의 개념을 봤을 때는 그 판사, 무슨 교수 여러 가지 좋은 직업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것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다른 게 더 하고 싶지만은 그건 여가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직업의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그 불확실한 직업을 택해가지고 또 나이 들었으니까 장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장가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32에 장가를 갔는데 왜 장가가 늦었느냐? 자신이 없어요. 색실 데려다 놓고서 가서 이걸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하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처음 만날 때 그런 무슨 전제 가지고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마음에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때는 나름대로 좀 더 사회적 염치가 있었죠. 어떻게 좋아하다가 맺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여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인연이 됐으면 날 책임지시오 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요즘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요즘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 좀 책임지시오 그러고 목매는 여자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남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단순하게 좋은 사랑만 가지고 만나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부부로서 발전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사랑이 미진했더라도 사랑이 충분치 않더라도 그런 인연에 의해서 부부가 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저희가 우리 집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결국 우리 후배 탤런트 가운데서 누구랑 아마 장가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이도 그렇고. 결국은 장가가 늦었습니다. 늦은 게 그런 이유예요. 그 앞에 한번 조건이 있었는데 이 배우 때문에 딱질 먹은 경우가 있어요. 하도 이제 집안에서 중매가 들어가지고 한번 봤더니 곧잘 사는 집안 딸인데 또 그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제 긴가민가하고 선을 보러 나가는데 전 그때 부모님들이 대전에 계셨기 때문에 창경원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나가는데 한 30명 나왔더라고요. 옳게 뭐 오빠 해가지고 선을 보라. 그거 봐봤자 무슨 조그만 게 별볼이 없죠. 그러고 만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난다면서 친하게 돼서 좀 지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텔레비전이 시작돼가지고 우리 KBS TV 초창기에 제가 이제 텔레비전 출연을 하게 되니까 그때는 뭐 탤런트다 배우다 이름을 내기 전이니까 가끔 이제 출연하기 시작하고 배우가 되려는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보더니 깜짝 놀라요. 토요일을 만나는데 당신 배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 배우라고 말하긴 좀 뭐라고 배우가 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더니 집안에서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배우가 뭐냐. 내가 그랬어요. 배우가 어때서 그러냐. 아유 안 된다 이게. 그 배우가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는 첫째,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 그 직업이. 옳은 말이에요.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활에 절제가 없다. 생활에 절제가 없다는 건 바람핀다는 얘기예요. 생활에 질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 직종상으로 그건 틀렸다. 생각해 보는 게 아주 꼭 집어낸 얘기예요. 우리 직종에 대한.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는 아직 젊으니까 또 내가 그렇게 무슨 전문적인 배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학생의 기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반론을 제기해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다. 배우라고 해서 다 못 사는 건 아니다. 허리우드 봐라. 허리우드 미국 배우들 보면 잘 살지 않냐. 우리나라도 지금은 아직 조건이 열악해서 그렇지 열심히 해서 정상이 되면은 밥을 먹고 살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생활에 절제가 없다는 것은 그는 그 직업이 주는 물론 환경과 조건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람에 달린 거 아니겠나.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는 그 자유당 시대이기 때문에 자유당 말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 좀 많은 사람들, 요즘 같은 근대 재벌이 형성되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벌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 단계. 그 당시는 사실 현대가 사실 부상하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겨우 삼성 정도 아니면 이제 그 자유당 때 재벌들 며칠 있었는데 그때 재벌들이 보통 작은 댁 두는 것은 상식이었었어요. 상식이었었어요. 그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좀 산다는 집안에서 작은 댁 둔다는 게 그렇게 흠이 안 될 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걸 짚었다. 너희 아버지 첩이지. 근데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첩 있는 거는 있는 집안에 작은 댁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우리가 혹시 바람 피는 거는 그건 왜 안 나쁘냐. 똑같은 개념 아니냐. 왜 우리가 실수한 거는 문제가 없는데 너희 아버지가 하고 있는 아주 만천하에 공격하고 있는 것을 왜 용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돈 좀 버는 사람들이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탈세를 해야 됩니다. 탈세를 해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그 당시에 기업적 구조가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몰이를 해야 됩니다. 몰이성. 매점 매성을 안 해가지고 돈을 벌 도리가 없었어요. 그 다음 요즘도 정경유착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건 필연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축적된 부가 아니냐. 그랬더니 한 일주일 뒤에 결혼합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됐다. 내가 안 된다. 부부라는 것은 죽도록 사랑해서 만나서 평생을 사는 과정에 그것이 변질되고 또 그것이 최악의 경지과 정도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한두 가지 의심을 두고 또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열정으로 만난다 한들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 두 가지 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 능력이 모자든지 운이 없었든지 뜨지 못하면 돈 못 버는 것이고 또 내 주변에는 요즘도 보면 아주 싱싱합니다만 주변에 항상 미인들이 득실거리는데 나라고 혹시 실수 안 하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전제들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그럼 그때 갈라서 해야 되는 불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에서 피차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우리 순수했으니까 이런 정도에서 헤어지는 것이 서로 상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지가 그 당시는 많이 부족한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결혼하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도 해왔는데 사실 남편으로서는 저희 직종 전체도 그렇지만 저 자신도 지금도 저희 집사람 평가를 잘 안 합니다. 평가를 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총각 때 결혼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한국 영화가
신서연 씨 같은 사람은 한꺼번에 한 30작품을 계약해가지고 찍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한 작품 가지고 참 헐리우드식으로 우리 후배들이 아주 좋은 조건 가운데서 비싼 돈 받아가면서 좀 좋은 분위기에서 찍고 있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통 한 10작품 이상을 동시에 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그걸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작품, 4작품 찍어요. 점심 먹을 때 한 작품, 점심 끝나고 저녁 때 한 작품, 서로 다른 작품을 돌아가면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집에서 자는 시간이 한 달 내지 일주일. 그러니까 전부 밖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어쩌다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피로가 축적돼서 자기 바쁘지 남편의 의무를 다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상당 기간 동안 나는 또 시집가도 된다. 난 전혀나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아주 첫 번째 이혼의 조건인 겁니다. 요즘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같이 살겠어요? 안 사는 거예요. 그 우리 시절에는 여기도 이제 뭐 그런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그래도 이해하고 감내하고 그러면서 그 남편의 입장을 동정하고 그러고 살아주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남편으로서는 한 잘하면 요즘 조금 이제 좀 평가를 받아요. 요즘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뒤치다거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다음은 그래도 수입이 있어가지고 자기 용돈에도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아들 딸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어디 가서 무슨 궁한 소리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좀 할 수 있으니까 요즘 이제 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고맙긴 하지만은 그 늙어서 평가하는 거는 이제 서로 의지하고 사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젊었을 때 그 좋았던 시절에 그 젊음을 만끽하고 그 젊음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은 흘러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대단히 미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뭐 요즘 이제 우리 여권 신장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특히 정치적으로는 이번 17대 총선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정계에 진출을 하리라고 봅니다. 또 이미 정계에서는 우선 뭐 이 열린우리당도 그렇고 한나라당도 그렇고 벌써 대변인이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 대변인들이 여성 등장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영향력과 여성들의 발언권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여권 신장 또 여권 확장에 대한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그런 극단적인 예로 이제 성까지 바꾸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성, 어머니 성 등에서 원래 최숙자였었는데 최김숙자 이렇게 바꾸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 내 입장보다 어머니 입장을 살리는 거죠. 어머니가 김씨니까 아버지 성은 최씨지만 어머니 김씨니까 최김숙자. 이제 그게 그대로 딸한테로 전달이 되면 그 딸은 첫 번째 부계성이 최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짝 시댁의 성이 또 나오겠구나. 시댁의 성이 무슨 신박 거기 또 신랑이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원래 아버지는 신씨고 어머니는 박씨니까 야 신씨가 뭐냐 박씨도 권리가 있으니까 너는 성을 신박으로 해라. 그러면 신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신박경태 그 집 며느리 들어간 사람은 순자인데 이김순자였다가 그 어머니 신박 이김순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아니 이제 그건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여권 확장에 대한 어떤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뭐 그건 좀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냐 하는 이해랍니다만 우리보다 이제 여권 신장이 확대된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굉장히 심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모계성을 쓰는 사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식적으로 보통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힐라리 여기다 보면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그래도 힐라리 클린턴이지 자기 친가의 성을
별로 그 공식적으로 잘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여권 신청이 확실히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시집 가서도 자기 본성 쓰지 않습니까? 호적동본을 보면 자기 성 다 가지고 있지 않냐. 다만 거기에 어머니 성이 안 들어있을 뿐이지 아버지 성이 자기 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서양을 보면 자기 성을 버려요. 잃어버리고 남편 성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여권신청이 이미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사회 고용 차원이나 사회 활동 차원에서 우리나라 여권이 어느 정도 신장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여성들의 인력의 수준이 이런 게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참 많은 고급 인력들이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고급 인력들이, 여성의 고급 인력들이 자기들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조건이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걸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좋은 여성들을 현모양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자를 어머니에다 붙이고 양자를 처에다 붙였으면 모의 개념이 더 포괄적이고 깊은 게 아닌가. 양철이라는 것은 물론 현우, 현명과 어리석음으로서 현우를 구분할 수 있지만 양철이라는 건 좀 더 분명하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거와 나쁜 거, 양처, 악처 이렇게 구분해서 구분하는데 현이라는 건 양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다. 어진되는 뜻은 한 가지 개념은 아니다. 이게 상당히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어머니에다 현자를 붙였냐? 어느 의미로 봤을 때 어머니 역할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힘은 좋아서만은 안 된다. 보다 더 여러 가지 경험과 자기 사고를 바탕으로 한 그런 것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명한 그 어머니 이해와 또 어머니 양육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현자를 붙인 게 아닌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철에는 건 왜 그러냐? 이건 종속적 개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철에는 건 뭐냐? 남편 말 잘 듣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살림 잘하고 그러면 좋은 처다 이거예요.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 근대적인 표현이에요. 요즘은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양모 현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주제는 남편 얘기를 하겠는데 요즘 남편은 시세 없어졌어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남편의 권위를 좀 누리신 분들인데 요즘 젊은 세대 보게 되면은 이건 처음부터 결혼하자마자 벌써 지워버렸어요. 우선 그런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수입이 전부 통장으로 들어가서 아내로 직접 넘어간단 말이에요. 통장 쥐기는 게 왕이거든. 여기 얼마 벌고 얼마 들어오는 게 꼬박꼬박 나온다고. 옛날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한참 직장에 다닐 때 그래도 보너스 때 한번 큰 소리 치셨거든. 월급은 전 적더라도 보너스 때 하면 야 먹어라 탁 던져주고 그러면 보너스 되면 마나님들 대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이제 적당히 술값도 좀 외상값 좀 빼고 뭐 빼고 용돈 쓰고 쓱 빼고 그래도 던져주고 남아가지고 그 있는 동안은 그래도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권위 지켰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열심히 벌여서 주고서 그다음에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알지만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여러 번 들켰다고 사실은 옛날에. 그거 다 주면 달래려면 고래 힘줄 거든 나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게 무슨 좋은 의미에서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실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간접비도 필요하다거나 아내가 좀 모르는 돈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내가 뭐 그런 돈을 왜 아깝게 쓰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친구들하고 고스톱 치려면 좀 미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줍니까? 안 줍니다. 그건 좀 뽑아서 빼놓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혹시 들키면 본전이야 이러거나 땀은 이제 거기서 몇 푼 주면 생생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 꼭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가정을 주도하는 주체가 어머니들로 아내로 바뀌었어요. 사실 바뀌었어요. 지금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과거에는 종속적 개념에서 대등한 위치로 지금 우월의 위치로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남편을 뭐 부린다고 하면 좀 심하지만 어떻든 간에 남자는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벌어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수익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집안의 생계의 대부분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 보다 못해서 에이 그거 가지고 되겠냐 나도 벌자 해서 맞벌이를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지만은 또 앞으로 사회는 능력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이 저 며느리 보시더라도 며느리가 능력이 있으면 같이 일 시키세요. 괜찮습니다. 그거 쐐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활동을 시켜놔야 이게 더 새롭더라고. 왜냐하면 하루 종일 남편만 앉아 기다리면 신경질 나게 돼 있다고. 그 와서 진으로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갖다 준 것도 신통치 않고 그러면 남편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라. 옆에 사람하고. 그럴 때 신통치 않으면 남편이 신통치 않아지는 거라. 그러다 어떻게 실수하게 되면 꼴보기 싫어지는 거라고. 근데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에 기대하는 건 뭐냐? 하나는 능력과 하나는 의지력이다. 신의력이다. 의존하는 건 뭐냐? 남편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봤을 때, 아, 내가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저 모습을 보고 내가 열심히 살아줘야 되겠다. 거기서 가게를 알뜰하게 꾸려가지고 남편을 내주는 이런 마음. 근데 이게 신통치 않으면은 처음에 맘먹었던 마음이 자꾸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는 남편을 어떻게 자기가 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극대화시키는데 내줘놓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제는 그저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주면서 그거 가지고 살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자가 되고 동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가 혹시 뭘 좀 조언을 하면 남편이 그럼 뭘 알아서 그래? 이런다고. 참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엔 이게 또 상식으로 맥혔다고. 알았어 하시오. 난 뭘로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남편의 사회적 활동에서 나는 책임을 질 자격도 없지만 자격적 능력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내로서 도울 수 있는 일.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우리나라 이 여러 가지 경제적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실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 일선에서 남편이 뛰다가 잘 안 됩니다. 회사 무너집니다. 문을 닫습니다. 남편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보좌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아내한테 없으면 같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같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간섭이 아니라 남편의 활동을 이해하고 보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로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도 같이 개발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머니 역할인데 뭐 어머니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만큼 훌륭한 어머니들이 없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애들을 많이 잘못 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좀 넉넉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했던 거 마음껏 하게 해주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철저하고 통제했어야 될 부분들이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때는 학교가 대단히 엄격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실 그런 훈련을 했어요. 근데 요즘 열린 교육, 민주화 교육, 서구화 교육, 자율 교육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게 참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재능을 한껏 발휘해서 성장하고 거기에 겹쳐서 사회 기쁨을 지키는 이런 선진국형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말로 되는 겁니까?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몸에 배는
체질적 훈련을 체질화되기 전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로 교통준칙에 관한 얘기 아주 쉬운 거예요. 그건 이제는 개도 알아요. 건너목을 개도 한다고. 왜? 주인 따라서 몇 번 금건된 개는 이게 사람 건너가니까 개도 일로 건너가니 알아요. 진짜요. 아무도 막 안 뛰어요. 주인 따라서 그 보통 하면 이런 버스보다 건너면 사람들랑 같이 따라서 건너가게 돼 있다고. 좀 똑똑한 개는. 근데 사람 가운데 지금도 그걸 안 지킨다고. 그 안 지키는 게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다 이게. 몸에 배제, 그 지키는 습성이 몸에 배제를 안 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한번 우리가 교통주에서 새벽 밤 12시 나가지고 동경 한복판에 가지고 우리 이경규 씨가 마이크 들이대고 당신은 12시 넘었는데 이 신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본 택시 운전사 깜짝 놀라고 무슨 소리였느냐? 지킵니까? 하니까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당연히 지키지 안 지킬 이유가 뭐 있냐? 지키게 되는데 왜 안 지키냐? 그 가서 들이댄 우리도 창피스러운 얘기지만은 그걸 그래도 풀으라고 와서 만들어서 방송 내는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사 안 지켜도 우리도 지킨다 해야지. 그걸 가서 동경바다 가져가서 레포트를 해야 됩니까? 근데 이거 왜냐? 체질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옳고 그런 건 다 알아요. 지금 우리들 아이들의 교육에 이 체질화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 기능은 머리는 좋고 여러 가지 저에서 기능은 발달되는데 기능 이전에 인격체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건, 이것이 체질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네들이 성장해가지고 물론 워낙에 똑똑하니까 지들이 이제 자성을 해서 크면서 느끼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판단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일부는 성장해가지고 극도의 유능한 에고이스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 지도층이 극도의 유능한 에고이스트들의 결집체가 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협동이 없는 사회가 됩니다. 지금은 그 현상이 현 정치적 상황에서도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협동이 없는 정치권이에요. 조정과 조화가 안 되는 정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후진적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이건 뭐 비전이나 정치적 식견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어느 정치가 봐도 다 월등히 나아요. 또 대등해요. 그런데도 우리 정치 현실은 왜 이러냐? 이게 체질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이제 자녀교육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교육 현장에서 안 되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제가 떡 가봤더니 이거는 학교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지역에 뭐 고등학교 특강을 해달라고 갔다가 뭐 동네 얘기니까 내가 저 초청 강사를 좀 좋은 분을 모시고 갔다고. 그러니까 한 200명, 한 1000명 앉았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내놓는데 단상에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훈육점이 서가지고 쫙 앉아서 가서 내가 인사를 하니까 벌써 와요 떠든 소리가 쭉 나더라고요. 훈육점이 조용히 해, 조용히들 해. 네 소리도 안 해. 강사 내가 하다 보니까 이건 오래 해봤자 목만 아픈 건데 그냥 한 5분 하고 그냥 우리 이거 선생님한테 모셔서 하라고 그랬다고. 이 여성이에요. 이 양반이 유명한 분인데 1시간을 가는데 1시간 동안 떠들어요. 교장 선생님이 가만히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훈육점이 9번을 조용을 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조용하지 않더라고. 구석구석 보니까 선생님들이 100여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에 특수한 고등학교 한 특례라고 보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이게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우리는 한 가지 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서양은 좋다 이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식의 형태의 교육을 시킨다고 전제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요. 성년이 되면 넌 나가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8살 성년이 되면 너는 남이야. 이것은 이미 가족 구성 원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 이전에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년이 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있는 집 아이가 아르바이트 들어오고 뭐 어떠고 다 수련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교육입니까?
아, 이거 18살 성인인데 그 집 아버지가 야, 너 이 아파트 너 가져. 그러기 주는 미국 아버지 하나도 없어요. 위에서는 요거정 뒤로 와가지고 냉장고 다 털어가는 가만 놔두는 어머니 하나도 없다고. 절대로 절도가 있다고. 주되 구워주는 거고 구워주되 갚아야 되는 거고 이런 관계예요. 이게 우리가 실질적인 교육의 구체적인 그 결론은 뭐냐? 사회방출이란 말이에요.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해 주는 건데 이 이상 더 무서운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가서 애 둘 셋 낳아도 모자라면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엄마가 아버지 몰래 뒷돈 돌려주고 용돈 주고 딸이 와서 또 문 앞에 와서 징징거리면 이리 와 또 줘버리고 오면 냉장고부터 열어보고 뭐도 열어보고 지켜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활에 좋은 면에서 우리가 끈끈한 가족이지만은 애들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그런 수련 과정을 교육 현장에서 학교에서 그나마도 다져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학교에 부모님들이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한테 몰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놈 좀 패시오. 우린 도저히 몇 번 때려도 말 안 듣는데 선생님 좀 엄하게 좀 다뤄서 저놈 새끼 버리자고 그렇게 한다. 요즘은 선생님 걷어차면 왜 우리 아들 걷어차냐고 막 난리치고 선생 쫓아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그냥 수학을 산수를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는 선생이지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기 이전에 교사와 학생으로서의 다른 측면을 기여도하는 그런 교육적 의미가 많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개중에는 아직도 고군분투하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진 교사분들이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흐름이 그렇다고요. 그럼 결국 그 교사는 혼자 고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사실 애들을 아무리 내 자식이 1등 하길 바라지만 1등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1등이 곧 1등은 아니라고 사회에 나와서. 요즘 사회는 어느 분야에 가서 뭘 하든지 가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분야의 리더가 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수리공인데 수리 잘하는 베스트 기능공이면 그 왕이에요. 그 분야에서.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직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차별화가 안 돼 있어요. 이제 다 대등합니다. 다만 그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무슨 위대한 정치가가 도둑질하면 도둑놈이지 정치가입니까? 그렇잖아요. 위대한 재벌. 돈 많이. 그러나 뒤집어 보면 다 탈세하고 몰이하고 부정하고 그건 부정한 장사꾼이지.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 돈 뭐 평생 싸고 다 쓰지 못하고 죽더라고 보니까. 그런 게 뭐냐 이거예요. 비록 자동차 수리를 하더라도 양심껏 정성껏 수리해서 모든 고객이 내 차는 아무개가 해주시오 매달릴 수 있는 사람. 그럼 그 자동차 수리공의 왕이에요. 그럼 그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는 것이고 모든 고객은 그 사람이 고치는 거는 됐습니다만 뜯어보지도 않고 오케이 고맙습니다 하고 가져가고 수고하셔서 보너스 줄 수 있는 이런 인물이 그게 최고 인물이야. 그럼 그 인물이 그 분야의 지도자예요. 이제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결합이 돼서 그것이 사회 지도층을 구성해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인재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서 발견하는 데 노력을 해라. 요즘 옛날에는 우리 다네들 시집 못 갔어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좀 떴다 하면 전부 있는 집에 시집 가려고 그랬다. 부잣집에. 가만히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80%가 실패로더라고. 얼마 전에도 한 건 있었죠. 나는 그건 우리는 정말 그 축복했다고. 잘 될 거다. 이제는 우리 직종에 대한 인식도 사회적으로 달라졌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만한 절제와 능력을 가진 우리 아가씨이기 때문에 가서 잘 적응을 하고 또 그만큼 영리하고 그러니까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충분하다고 봤다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 기본적인 요인이 어디 있는 거냐.
직종에 대한 인식의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정하지만 거의 고질적으로 박혀 있는 하나의 그 우월감, 이런 것들이 그런 조건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이게. 그 요즘 우리 후배들 보게 되면 저희끼리 사는 게 제일 좋아. 그것들이 잘 살더라고. 최수정이 하이라, 무슨 저 이재령이, 유호정이 아주 이쁘게 잘 살아요. 넉넉하게 살아. 저 집들이 없다 보니까 이놈이 무슨 90평짜리 빌라 살더라고. 그래서 야, 이놈들 어떻게 보니까 우리 둘이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처럼 살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좋은 판사, 의사, 물론 좋은 직업,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종이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된다는 얘기. 또 아니더라도 된다. 그저 저 밥 벌어 먹을 수 있고 남한테 흉한 일 안 하고 남한테 궁한 소리 안 하고 자기 수준 유지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조건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행복하게 살라고 노력합니다. 무슨 성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크게 나는 100억이 있어야만 행복하다. 그러면 100억 될 때까지 그건 불행한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돼야만 행복하다. 그럼 대통령 돼가지고 국무총리도 불행하고 국회의원 5번 해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행복의 조건을 나는 내 남편만 건강하면 된다고 보면 그게 가장 직접적인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설정해 달린 건데 난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이미 다 터득하시고 또 그런 입장에서 그래 내가 지금 좀 마땅치 않고 우리 영감 좀 모자란 데 있지만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이만큼 살았어요. 그걸로 내가 행복하고 그저 우리 영감 건강한 것만 고맙다. 이렇게 살면 건강하신 영감님 보시면 행복한 거예요. 네? 행복의 조건이 거기는 거예요. 전 그래서 가끔 이제 주례할 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요즘 옛날식으로 무슨 부모 공경 잘하고 너희들 잘 살고 아들 딸 많이 나고 아들 딸 많이 나는 것처럼 듣기 싫은 게 없다고요. 그런 얘기를 해봤자 일로 지나가 버린다고.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루하루의 행복의 조건을 챙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다 챙기려면 엄청나요. 또 그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 다만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그럼 남편이 출근하는 사람은 아침에 나갈 때 아내가 기분 좋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 나가서 일 잘해야 되니까. 근데 나가네 이런 병신 돈도 못 벌라고 무슨 밤만 충혈하사 이게. 그러면 나가자마자 김새가지고 일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보 힘들더라도 우리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나와 있고 우리 새끼들 있으니까 열심히 오케이 화이팅 탁 치고 나가면 얘는 기분 좋게 나간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들어왔을 때 수고했다. 여보 수고했어. 발 좀 내놔봐. 발 좀 닦아줄게. 그러면 남편은 감동 온다고. 용돈 조금 안 줘도 돼. 그때는. 감동 온다고. 그러면 그 남편이 얼마나 행복해 할 거예요. 끝나자마자 발 씻으려고 들어온다고. 사우나 안 가라고 집으로 들어온다고.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 애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 생각은 이런 당신은 어떠. 그러면 80%는 동의해요. 그런데 남편이 뭐 조금 잘못했다고. 쓱 알았어 해먹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남편이 집에서 요즘 조건에서 자 용돈도 잘 안 줘. 돈은 저기가 있는데 달라고 아양을 떨어도 시끄러 없어. 이러면 기가 죽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눈치 보게 된다고. 눈치 보게 되면 어떤 조건이 생기냐면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요것을 뭘로 메꾸느냐 다른 방법을 구능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절대로 필요한 조건인데 아내가 알아서는 별로 좋지 않은 조건이지만 자기로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꼭 켜줘야 되겠다. 근데 아내가 판단했을 때 그 사람한테 뭘 술 사 이런 이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본인의 판단은 지금 당장의 조건하지만 그 다음 조건을 위해서 필요할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또 본의 아니게 얻어먹었으니까 남자로서 또 체면도 좀 세워야 될 때가. 근데 아내는 딱딱 한 달 가계부 쪼개보니까 나갈 돈이 없는데 그 어떻게 돈 내냐 이게. 그러면 결국은 다른 궁리를 하기 시작한다. 그 다른 궁리 여러 궁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아내 모르게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냐? 이제 아내한테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속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그게 일거에 그게 오래 갑니까?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탄로가 난다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 후에 탄로 나는 경우가 많아. 나는 모르게 했는데 이게 말 돌아서 우리 얼굴이 알려져서 야 어저께 이순재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빠하고 맞짝했다 이 소리 난단 말이야. 나는 마누라 하는 게 아유 밤새느라고 촬영하느라고 밤샜어. 그 돌아와서 맞자. 그 누구 맞춰서 아니 그러더라. 에이 아무개 그러더라. 했어. 그러면 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래 아유 여러분 당신 그 스트레스 해소는데 해. 그런데 늦게 나오지 마라 건강상에서 12시 안에 들어와. 알았어. 기분 좋게 12시에 들어가요. 근데 이걸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감추다 보면 이왕 한 거니까 밤새게 된다고. 그 왔을 때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통해? 그럼 계속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 부부라는 것은 뭐 여러분 다 하고 계신 거지만 남편과 아내가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대화의 분위기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괴가 되면은 말 안 하게 되더라고. 나도 많이 그랬어요. 저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근데 결국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아유 그래도 잘했구나 생각이네. 잘했구나 생각이라는 게 요게 여기 뭐 어른들 계신데 또 저보다 또 연만한 분도 계시겠지만 요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달라집니다. 요즘은 하긴 뭐 남자들 60대 왕따 당하는 남자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기껏 벌어서 퇴직금 갖다니까 당신 이혼 해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 그러나 그간에는 뭐 특수한 경우를 테고 오죽 잘못했으면 그렇겠냐마는 이제는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이루어나가는 맛, 같이 뭔가 이루어나가는 재미 이걸로 살다가 애 키우면 같이 애한테 집중하는 요 맛으로 또 살다가 애들 크게 되면 그 다음에 뭐야 다시 둘밖에 안 남는다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20대 만나서 처녀 정학 때 만난 그 사랑의 증거니 유지가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우리 영감 우리 마누라 그래도 그게 있으면 뭔가 찬바람이 좀 덜한 것 같고 훈훈한 것 같고 또 집에 오면 말없이 밥 한 그릇 내주더라도 그 밥은 눈 감고 먹어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밥 이런 관계다. 이게 마지막에는 믿음과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 인생 하나의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고비가 있어요. 우리가 그 고비를 넘지 못해가지고 또 참아야 될 건 참지 못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터트림으로써 빡 뻐개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서 그 참 심각합니다. 이 서울에 그 파고다 공원 가보면 여자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데 남자분들은 많이 있어요. 소위 말하자면 호랩이 된 할아버지들 이 사람들이 파고다 공원 가면 집에서 밥 먹고 전부 나와서 얻어먹어요. 이제 그 요인은 있어요. 집에서 밥 얻어먹기가 미안해서 나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며느리 눈치 보여서 나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은 저도 지금 90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머니 경우도 보니까 노인들이 우선 싫어하는 것이 간섭이더라고. 잘해주든 못하든 이러시오 저러시오 걸 그걸 싫어하더라고. 그 저도 판단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우리 집도 고부간의 갈등이 뭐 별거 아니지만 톡닥거린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것도 부모 입장이 있어요. 부모가 좀 성취가 돼가지고 재벌 만나님처럼 이리 와라 해가지고 올 때마다 용돈 주면 그건 지금도 건져지. 그 시어머니 앞에서 깜빡깜빡 주지. 그 어떤 시어머니는 여기다 이만한 다이아몬드 한 5캐럿 딱 며느리 올 때마다 낀다. 아유 이거 우리 맏며느리 줘야 될 때는 그냥 맏며느리가 그것만 쳐다보고 그냥 발발해. 그다음에 둘째 며느리 때 루빌도 이만한 걸 껴서 아유 이건 우리 둘째 며느리 중에 그것만 보고 발발긴단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가짜다. 근데 여기 어른들 되면 그렇지 우리가 그건 특수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 부모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멸만하게 되면 다 은퇴하게 되면은 결국 키워준 자식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에는 이제 며느리나 아들 입장에서도 내 부모니까 모시는데 쇠퇴하면서 치매도 좀 생겨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 수발이 그 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뭐 병이 약해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전 과정만이라도 내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간섭을 안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노인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디스코를 갈 겁니까? 보링을 칠 겁니까? 골프를 칠 겁니까? 빤하다고. 노인정 가서 노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가시더라. 그 노인정 가시면 동전을 갖다 드려요. 그러면 100원짜리 무슨 10원짜리 가지고 와서 노인정에서 하루 종일 고스톱 치는 거예요. 그 기억력이 아주 왕성해 지금도. 그 다음에 노인정 가서 혼자 되신 영감님이나 할머니들 그런 노인대학 같은 거 참 좋아요. 보내시면은 거기도 아무리 영감 마라님이지만 남녀 아닙니까? 이성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양 내는 거예요. 깔끔하게 하기 시작하는. 어머니 어디 가신대? 오늘 노인대학 가는데 그 미스터 김 좀 내가 보러 간다. 그것도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또 여성을 해로우시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나를 중심으로 내 부모, 처자, 그 다음에 내 구성원, 내 조직, 내 사회와는 이런 공동체 중에 하나지만 또 툭 튀어놓고 보면 나 하나예요. 여러분도 하나. 그러니까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아이들, 나와 내 부모와 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마 가끔 여러분도 하면서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 눈독을 들였다 실패한 연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지금도 봐도 그 얼굴이거든. 지금은 만나면 누군지 어떤 할머니인지 내가 구분이 안 되겠지만 그 얼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요것만 잘했으면 둘이 우리 집사람한테 물론 숨기는 얘기지만은 됐는데 가끔 꿈꿔요.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자. 내가 열심히 탤런트 노릇 해왔는데 뭐 그렇게 신문에 날 만한 스캔들도 별로 없었고 또 내 주변에 혼자 된 과수족도 많이 있는데 여럿이 있어요. 이쁜 과수족들 많다고. 마지막 청년을 한번 불태워봐. 죽으면 고만인데 죽은 다음에 내가 아무리 절개를 지킨다 아유 깨끗하게 죽었다 신문 한 줄 났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썩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직도 여력이 좀 남아서 한번 멋지게 연애 한번 해봐. 로맨스 한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러다가도 아유 무슨 망년아 정신 차려야지. 이제 그런들 뭘 더 인생에 살을 찌우겠다고 그 짓을 하는 것이냐. 역시 지금 그냥 살아온 내 경력과 나름대로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그것이 미칠 우리 가족에 대한 영향 이건 또 책임질 수밖에 없는 책임져야 된단 말이야. 그걸 감당하기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가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 그런 가운데서 역시 나 자신을 생각하자. 그럼 내 자신의 입장은 뭐냐? 이런 여러분들의 활동, 여러분들의 참여 이거 다 나를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데서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내 것을 만드는 것 이게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대단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단조로운 사람일수록 행복해요. 나는 뭐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데리고 있는 한 사람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콧노래해요. 근데 하는 역할은 아주 단순해요. 그렇다고 무슨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집에다 주고 거기서 새끼 밥 먹고 나와요. 그리고 나하고 거의 생활을 같이 하다시피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배가 이만큼 나와요. 그 숨소리가 심한데 저 혈압도 봉하니 하니까 괜찮아요 지금. 아주 행복해요. 그렇게 행복이라는 것은 좁은 범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단순한 데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다 더 행복의 영역을 확대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팝송만 즐기는 행복감과 음악의 클래식과정 이해하는 행복의 폭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의 확대를 꾀하는 이유는 바로 보다 더 깊은, 보다 더 광대한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찾아서 누리겠다는 그런 의지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기 참여하신 것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이는 그 행복의 조건 외에 또 다른 행복의 조건을 그래도 한번 더 찾아보기 위한 그런 의지와 의욕으로 이렇게 모이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이 되는 것은 욕심만 내서 그 욕심이 다 이루어졌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도 괜찮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 갈등이 없어요. 내가 조금 양보하면 상대방은 갈등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 대단한 양보한 거지만 크게 양보한 게 없다고. 우리 주변도 보면 거욕을 부리고 욕심을 내는 친구 오래 사는 놈이 별로 없다고. 저 본인은 난 짧게 굵게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내가 보면 별로 그러지도 않더라고. 근데 허겁지겁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결국 그게 뭐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 좀 손해보는 듯하면서도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 영역을 지키고 열심히 하다 보면 편안하게 자기 일생을 이어나가는 그런 결론이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대전에 내려와서 여러분 뵈니까 신이 나서 그런지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대전에 계시는 우리 제2고향의 여러분들, 이제 또 봄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어지러운 그런 현상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는 잘 될 겁니다. 또 우리들 앞날에는 발전과 번영이 늘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시절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대내 만복이 깃드시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